자, 그러면 여러분,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인, 잠시만요. 이제 포도당의 소모에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포도당의 소모가 ATP의 생성을 지금 보여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진도는 85페이지의 개념 정리까지, 포도당의 이용 직전까지 호기성 생물과 현기성 생물이 무엇인지까지 좀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 일단 뭐 1시간하고 50분 강의를 했는데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만 좀 교수가 썰을 풀겠다는 겁니다. 자, 진도는 당연히 나가는데 많이는 안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다음번에 이제 포도당의 대사와 이제 피루부산의 대사에서 무슨 이게 사이클, 무슨 그 소화 회로, 대사 회로 같은 것들이 한 몇 가지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야지 개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은 좀 짧게 하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지난번에 여러분 공부할 때 38페이지 잠깐 보세요. 오른쪽 단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적당히 딱 끝냈었는데, 적당히 끝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읽어보고 공부 좀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교수가 일단 덮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못 믿겠죠? 그쵸? 예.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그런 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교수가, 어, 혹시나 싶어서 공부 안 할까 싶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교수 목소리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83페이지 오른쪽 단의 윗부분에 대해서 좀 밑줄 좀 치고 설명 좀 추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미안합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중간에요. 그쵸? 거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두 번째로 ATP는 분자가 너무너무 작아서 세포 구석구석에 항상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다. 만약 녹말이나 지질에 포함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이들 분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마치 현금이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약 현금이 크거나 무거운 금이나 돌로 되어 있다면 들고 다니기가 어려서 불편할 것이다. 현금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어렵듯이 ATP가 고갈되면 세포는 바로 뒤진다.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그 다음 내용까지 밑줄 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인 한 명이 1분 동안 그저 숨만 붙어 있는 데만 필요한 ATP 분자가 20억 분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 정도는 소모를 해야지 숨 한 번 쉬고 뱉어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가 소모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좀비 영화 보면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좀비 없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저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있을까봐 겁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 건 뭐냐면요. 세포 자체가 활동을 해서 어쨌든 의식이 있든 없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뭐 그런 좀비 같은 존재가 됐던 간에 동물 세포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거 활동하려면 에너지의 소모,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ATP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의 세포는 ATP를 합성을 더 이상 못해요.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전혀 없어서 그런 좀비 같은 게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절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의해서 좀비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간단히 곁들였고요. 83페이지 아래쪽에 세포호흡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숨을 쉬죠. 숨 안 쉬면 죽죠. 근데 왜 우리가 숨을 쉴까요? 살라고 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 맞게 대답을 하시려면 산소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 산소가 왜 필요하냐? 산소 공급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잠깐만 보세요. 이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두 군데입니다. 두뇌. 사람이 항상 판단하고 무언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심장박동 뛰는 수를 조절하고 각종 장기를 신경망을 통해서 통제를 24시간 하고 있는 두뇌, 뇌세포, 뇌조직이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요. 활동을 가장 많이 하니까요. ATP 소모도 뇌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기 에너지 소모가 활발한 곳이 바로 근육인데요. 근육이요. 자, 근육은 여러분 잘 보시면 에너지를 뭐로 소모하냐면 근육은 ATP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으로 소모를 합니다. 자, 포도당.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여러분 저기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간에서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 포도당이 근육세포에 혈액을 타고 공급이 되면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은 공기로부터 산소 기체가 근육세포에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산소 분자와 탄소와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포도당과 서로 만나게 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소가 보통 불꽃을 내면서 뜨거운 빛과 열을 내면서 뜨거운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게 연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화학적인 연소인데 생물학적인 연소는 세포 안에서 천천히 완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연소 반응을 생물학적 연소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근육세포 안에서 포도당이 산소기체와 만나서 반응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냐면 아래와 같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원자가 포도당에 있는 탄소를 만나면은 이산화탄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공기로부터 공급된 산소 기체가 수소 기체를 만나게 되면은 물을 만듭니다. 산소가 산소를 만나봐야 뭐 될 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생성물은 안 나타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소 6몰에 포도당 1몰이 만나게 되면 이산탄소 6몰에 물 분자 6몰 일어난 비율로 생성물이 형성이 되고 플러스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포인트.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뭘 소모하냐면 포도당을 소모하지만 그 결과 생물학적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ATP가 근육으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이 ATP는 여러분 어디에 쓰이는 거냐고요? 예, 아까 전에 얘기했죠. ATP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대가리, 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뇌가 피곤하다, 정신 집중이 안 된다, 뇌 활동이 둔해져서 사람이 나른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뇌에 충분한 ATP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 공급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뇌에 ATP를 충분히 공급해서 또렷또렷한 또롱또롱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몽롱하지 않은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하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보이면서 러닝, 조깅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몸에 있는 포도당,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산소와 함께 연소시켜서 살도 빼고, 즉 몸에 쌓여있는 탄수화물도 소모하면서 바람직하게 뇌에 ATP 공급을 원활히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네, 그러면은 뭐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근육세포에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산소랑 서로 만나게 해서 반응을 일으켜주는 근육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세포소 기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생겼죠? 라바처럼 생겼다 그랬죠? 기다랗게 생겨서 안쪽에 막 이런 주름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어서 안쪽에 표면적을 최대한 늘리는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표면적에서 ATP를 다량으로 미친 듯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반응을 여기 내부에서 일으켜서 그 결과물로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교수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여러분 좋은 머리, 똑똑한 머리를 보유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침밥은 꼭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일단 아침밥 먹고 나서 바로 누워서 자면 절대 안 되고요. 아침밥 먹었으면 맑은 공기를 쐬면서 포도당을 소모해 가면서 탄수화물 소모해 가면서 ATP를 뇌에다가 딱딱딱딱 공급을 해주면 대가리가 핑핑 돌면서 공부도 잘하고 집중도 잘하고 그래서 성적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험생들 아침밥 굶기면 안 된다. 수험생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왔던 것도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아침밥을 많이 안 먹어서 나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부터라도 아침밥 꼬박꼬박 먹고 아침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좋아질지 혹시 혹시 좋아질지도 모르겠죠.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어쨌든 교수는 과감하게 이런 소리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교수는 아침밥을 걸으면 매우 흉폭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꼭 먹는 사람이에요. 아침밥 안 먹진 않습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꼭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애쓰는 닌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교수님 뭐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돌아다니는데요. 간단하게 30분 정도만 걸으면 되니까요. 30분에서 40분 정도 뛰면 되니까 마스크 끼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간격 유지해 가면서 바깥에서 가볍게 산책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는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8페이지에 이제 산소를 섭취하기 위한 호흡이라 그래서 바로 유산소 호흡이라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아랫단에 세포호흡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숨쉬기는 유산소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준다. 유산소 세포호흡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영양소의 화학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자, 맨 마지막 줄에, 즉, 다음의 밑줄입니다. 포도당에 있던 에너지가 ATP로 이동하고 산소가 소모되고 다음 페이지 이산탄소가 방출된다. 어디서? 근육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의 화학결합들이 끊어져 에너지가 나오고 중간 생성물이 생성된다. 여기서 에너지는 전자에 의해 다른 분자로 전달되어, 자, 여기서 별표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라 함은 전자에 의해서 다른 분자로 전달되어 세포의 다른 작용에 사용된다. 즉,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된다. 뭐가? 산소 기체가 결국에는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위에 있는 그림 3.8번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있는 그 그림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기성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시적이 아니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기성 생물 에어로비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어로비라고 발음합니다. 에어라고 하는 발음은 코리아식 발음이고요. 오로라 할 때 오로라 하듯이 앞에 오로비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뭔가 되게 느끼하죠. 느끼해도 정통적인 발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교수가 느끼함을 무릅쓰고 한번 발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발음할 겁니다. 84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보면은 어, 협기가 아니라 혐기성입니다. 혐기성. 그것이 혐기성. 혐오할 때 혐자는 절대로 아니고요. 기체를 피하는 생물 뭐 이런 뜻이긴 하긴 한데 자 기체를 피한다는 얘기는 공기를 피한다는 얘기는 즉 산소를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로비 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혐기성 생물은 해당 과정과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자, 해당 과정, 당을 살짝 분해하는 과정, 그리고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ATP를 얻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혐기성 생물은 산소 기체를 이렇게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산소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바로 미생물 세계에서는 산소와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산화질소 물질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서 나온 것처럼 NO3, 삼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소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 원자들을 분리해내서 산소 분자화 시켜줘, O2 분자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ATP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나갑니다. 굳이 숨을 쉬지 않아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를 흡수하지 않더라도 영양분상에 들어가 있는 산소를 갖다가 공급받아서 ATP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무산소 호흡, 밑에 진한 글씨는 무산소 호흡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 문단은 통째로 밑줄 칩니다. 생물은 포도당 이외에도 아미노산이나 지질을 영양소로 하는
영양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영양소들을 탄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2를 부산물로 배출하게 되고, 이렇게 세포 호흡을 위해 우리 호흡기는 산소를 섭취해서 CO2를 배출하는 것이다. 그래도 현기성 생물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호기성 생물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이제 그 밑에 그림 3.9번에 다람쥐가 땅콩 까먹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사진 위에 문단에요. 땅콩 속에는 다양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들, 영양성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먹은 다람쥐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성분들이 각각의 지 몸에 있는 각 동물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하면은 숨을 다람쥐가 이런 식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어떻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결과적으로 ATP를 만들고, 그 ATP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한 장기 기관에서 ATP를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활용한다. 이런 설명이 85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읽어 보시고 여러분도 이게 호흡하시면서 ATP 소모해 가면서 공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뇌가 ATP를 소모를 제때 해야 기억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고 공부가 잘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85페이지에 이렇게 호기성 생물, 오로비, 그 다음에 현기성 생물, 언오로비라고 하는 녀석들에 대해서 정리도 깔끔하게 나와 있죠.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은 앞에 책을 읽어봤다면 당연히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포도당의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저기 86페이지 윗부분까지만 좀 설명을 마저 할게요. 자,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저기 가장 기본적인 당으로 어떻게 간에 탄수화물들이 이동하고 나면 분해되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링거 주사를 맞을 때 포도당 주사를 맞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몸의 기력이 딸릴 때 간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바로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링거로 주사를 맞게 되면 이 포도당 분자들이 바로 혈액을 타고 온몸에 있는 세포로 포도당이 공급이 됩니다. 온몸에 있는 세포에 포도당이 공급이 되는 순간 온몸에 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포도당을 바로바로 산소기체하고 반응을 시켜서 ATP를 만들어서 ATP를 바로 에너지원을 막 생산해 버리기 때문에 링거 맞기 전의 사람과 링거를 맞고 난 사람의 상태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링거를 맞기 전엔 사람이 비실비실 하다가도 링거를 다 맞고 나면 사람이 기운이 펄펄 나면서 몸살 걸렸던 사람이 링거 맞으면 다시 호록 살아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토콘드리아가 어쨌든 포도당을 분해해서 어떻게 이산탄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당을 분해하는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호기성 생물이 됐건 현기성 생물이 됐건 간에 어, 유산소 호흡을 하든 무산소 호흡을 하든 발효를 하든 간에 최종 목적은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해당 당을 분해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다음 8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용어 정리니까 반드시 외워두시면 되고요. 크랩스 회로는 다음번에 여러분 저하고 공부할 겁니다. 오늘 공부할 거 아닙니다.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크랩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먼저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TCA 회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암기해야 될 큰 덩어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뭐 유산소 호흡에서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물 된다고 하는 반응식 보이시죠? 자, 아까 제 교수가 설명드렸지만 포도당 C6, H12, O6 요 녀석하고 산소가 6개 분자, O2 분자가 6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뭐예요? 예, 6개의 CO2와
6개의 H2O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ATP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외우세요. 30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따가 공부할 크랩스 이따가는 아니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영상에서 바로 공부할 지금 크랩스 사이클 즉 PCA 사이클의 결과로 아마 ATP가 30개가 팍 만들어지는 뭐예요?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ATP가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가 되면 ATP가 30개가 만들어진다. 이 반응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은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단순한 그냥 화학 반응처럼 연소 반응처럼 보이지만 이 연소 반응은 엄연히 말하면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가장 핵심이 별표 좀 칩니다. 바로 전자의 이동입니다. 전자. 전자가 뭔지 아시죠?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전자는. 얘의 이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 여러분 밑줄 친 내용 중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결과로 ATP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밑줄 치셨을 겁니다. 교수가 읽어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30개의 ATP가 1개의 포도당이 분해될 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로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딱 맞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85페이지에 그 아래 맨 마지막 아래 문단을 보시면 아래 문단 85페이지 오른쪽 단의 맨 아래 문단이에요. 맨 마지막 문단. 밑줄 좀 칠까요? 네, 밑줄 좀 칩시다. 밑줄 안 치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지, 그치? 자, 봅니다. 해당 과정으로 시작된 포도당의 분해를 마무리 짓는 것은 크랩스 회로와 전자전달계이다. 이런 말이 정확히 나와 있죠. 산화환원 반응, 둘 다 산화환원 반응인데, 전달계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산화환원 반응이 확실하게 아주 중추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뜻으로 전자 이동의 결과로 ATP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 어디서 일어난다고? 네, 바로 핵심은 진해세포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기질에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세포막과 세포질에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즉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공부하셨으면 이제 충분한 이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읽어보시고요. 자, 해당 과정이 뭔지, 유산소 호흡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 크랩스 회로는 다음번에 완벽하게 교수 한번 쫙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초 설명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86페이지서부터 이후 내용은 다음 주에 보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주말 좋은 꿈 꾸세요. 즐겁게 노시고요.